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제 4장입니다. 4장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 계획. 네, 이어서 계속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요 정도만 더 읽으면 되는데 이게 좀 발음을 또박또박하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혼자서 책 읽는 것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약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읽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읽기 시작했으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끝까지 한번 끈기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4장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 계획 제2절입니다. 2절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어만 봐도요. 네, 토지 이용 계획. 이게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주변 지역의 그런 시세나 부동산 가치,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네, 1번 토지 이용 방향입니다. 네, 기성시가지 역세권 입체 복합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네, 역세권은 높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거와 비주거 기능을 주거, 비주거 여기는 뭐 주택이 당연히 되겠고요. 비주거는 뭐 상업지나 공업지 등도 가능하겠죠. 공업. 근데 뭐 무슨 물론 용도 지역마다 이게 뭐 상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공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일단은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입체 복합적으로 유도하여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공간 구조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토지 이용과 도시 조직을 고려한 어떤 역세권의 특성에 따라 용도, 밀도, 높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 용도 지역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고 역세권의 유형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지침을 지구 단위 계획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용어가 설명이 되는데요. 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별로 어떤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조금 소규모이겠죠. 어떤 그런 뭐 가로가 형성돼 있으면 이런 지구별로 이런 식으로 그런 미관을 재정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네. 미관을 개선하려면은 아무래도 뭐 노후 건축물이 있다거나 그러면 약간의 그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미관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기능을 좀 더 뭐 보강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말합니다. 네, 뭐 그냥 한번 정의를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히 조금 알고 가는 거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법제처. 아마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오거든요. 2조에 뭐 1조는 대부분 이제 법의 목적 이렇게 나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이렇게 해서 공포일자, 시행일자가 2008년 9월 13일이면 아직 시행이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현행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시행이 안 된 거니까 현행법은 이걸 읽으면 되겠죠. 네, 국토의 계획 및 2조 정의를 보시고 잠시만요. 정의를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여기 나옵니다. 좀 확대를 하면은 에이, 바뀌어버렸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입니다.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네. 그러니까 소규모 약간 지구 단위, 말 그대로 지구 단위로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관을 개선한다든지 기능을 좀 증진시킨다든지, 그리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 그 지구 단위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것과 그런 지구 단위 계획 자체도 모두 다 이제 도시 관리 계획에서 이렇게 정하고, 지구도 지정하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었죠?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읽었었죠. 그리고 아이고, 전체 화면. 이게 그 프로그램하고, 네, 줌이란 프로그램도 제가 아직 사용한 지가 손에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뭐 헤맬 때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었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세권 내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네, 역세권 내에 이런 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네, 근린상업, 업무, 주거, 공공서비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하여 입체 복합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가적인 기능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내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네,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역세권은 아무리 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은 어떤 법적인 그런 정의는 없는데, 이게 그 지하철이나 철도 그런 정거장에서 이제 삼각형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원으로 역세권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삼각형으로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0m, 250m, 250m. 이게 1차 역세권이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2차는 500m, 여기는 250m.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이게 역세권을 표현을 하면 원보다 그 넓이가 좀 더 넓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수님께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게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왔지? 157페이지인데, 네,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157, 왜 이러지? 이렇게 한 페이지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조금 더 빨리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었고,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가적인 기능 도입이 필요한 경우, 여기도 읽었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네, 역세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사시던 어떤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시던 뭐 역세권 주변이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굳이 도시 기본 계획을 읽지 않으셔도. 네, 그리고 중심지 특성을 고려한 용도와 밀도 관리입니다. 공간 구조 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기능 및 중심지 기능. 서울에서 뭐 3가지 중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7가지 또 핵이 있었고, 12가지 핵이 있었죠.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서 봤던 중심지의 기능 및 역할과 기반시설 용량, 가용지 여부 등 공간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네, 중심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도심과 광역 중심은 별도의 중심지 발전 계획을 통해 중심지 기능 특화를 유도합니다. 중심지 위주로 이제 기능을 특화하는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중심 및 지구 중심은 생활권 계획에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도시관리 계획을 통해 지역 내 필요 시설 등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뭐 계속 나오네요.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어떤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중심지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시 공간 구조 및 생활권 계획에서의 중심지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중심지 특성별로 차별화된 밀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한양 도성안 특별관리입니다. 천년 고도의 역사성을 간직한 한양 도성안 지역은 지역 특성 및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과 함께 경제적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한양 도성은 뭐 이미 중심지가 다 된 곳이죠. 뭐 광화문 이쪽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 한양 도성 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양 도성대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주변 내사산 등과의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밀도와 높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기성시가지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을 고려한 적정 밀도와 높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밀도와 높이 체계 내에서 적정 용적률을 설정하고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양적 개발보다 좀 질적 개발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적은 뭐 무조건적으로 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뭐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기존 주택을 약간 수선 보완해서 조금 더 뭐 기능이나 미관 등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대신에 여기서는 지하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층.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이 되죠. 그러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건물의 최적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부피라고 하죠. V 뭐 영어로 쓰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지 면적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네. 건폐율은 뭐 이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너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대지에 꽉 차게 지으면 옆 건물하고 이제 공간도 부족하고 환기도 안 될 테고 너무 붙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역 지구마다 건폐율 규정도 용적률 규정도 따로 이제 두고 있는 것이고요. 상업지구는 아무래도 건폐율에는 용적률이 높겠고 좀 밀도 있게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니까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이런 곳은 20%, 네, 뭐 계획관리 지역은 40%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감정평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업지역에 만약 2층짜리 이런 건물이 상가 건물이 들어와 있다. 용적률은 뭐 중심 상업지역인데 뭐 건폐율 90%, 그러니까 시행령 기준입니다. 뭐 용적률이 1500%라고 하면 만약 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거는 적합한 토지 이용이 아니니까 그 부동산학 이론에서 말하는 그 최고 최선의 이용, 최선의 이용이 아닌 거죠. 이용.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유효 이용.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규정이 있으면 꽉 채워서 건물을 짓게 되겠죠. 건축주 입장이라면. 그래야 뭐 임대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노후 주거지,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중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노후 주거지. 네, 고도지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비행장이 있다. 그래서 항공기가 이게 뜨고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높은 건물이 생겨버리면 항공기 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고도를 제한하는 그런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층 이상 못 짓도록,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양호한
그 단독주택지 중심이죠. 전용은. 네. 주거를 전용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유흥 그런 상가들은 입점을 할 수가 없고요. 거의 이제 단독주택 중심으로 네,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 중에서 특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고층 고밀의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양적인 성장은 지양을 하지 않고 주변 환경, 주변 자연경관 및 지역 커뮤니티를 고려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입니다. 기성시가지 내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층 수를 차등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뭐 지역 지구별로 중심 상업은 뭐 용적률이 1500%까지 갔다가 뭐 일반 상업은 13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으로 다 정해놨죠. 특히 5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업무, 상업, 주거, 문화, 여가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건물로서 도심, 광역중심, 한양도성 내에는 이런 건물은 이제 추진을 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광역중심 내 상업 및 준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한정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이쪽 한양도성 내 쪽은 막 51층 이상의 막 초고층이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그런 궁궐등이나 이런 그 자연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이 조금 빛을 좀 잃게 되겠죠. 뭐 이렇게 좀 멀리서 봤을 때 궁궐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면 좋은데 막 건물이 이렇게 막 51층짜리 이상이 막 초고층이 가린다거나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은 제외한답니다. 주요 산 주변 구릉지 건축물은 저층을 원칙으로 하며 구릉지 약간 구릉지라 그러면 산은 아니고 산보다 낮은 약간 언덕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데 있는 건축물은 왜냐하면 자연 경관과 어울려야 되니까 저층을 원칙으로 하며 한강변 등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스카이라인은 뭐 건축물이 이렇게 생겨서 막 있으면 이렇게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스카이라인. 이런 거 마천루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관리 지역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문화재 관련 법령에 의한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역사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도시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중심지 체계 및 용도 지역별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이나 준주거는 아무래도 좀 밀도 있는 이용이 필요한 곳이니까 51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복합 용도면은 이게 복합은 이제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주거 전용이면 35층 이하. 도심 광역 중심이고 여긴 지역 지구 중심이고 복합은 뭐 50층 이하 지역 중 여기는 이상이고요. 여기는 이하죠. 이하. 주거도 35층 이하이고 그 외의 지역은 조금 더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40층으로 낮아지고 주거는 35층 동일하네요. 여기는 35층 여기 다 동일하고 그리고 준 공업지역은 복합 50층 이하 여기랑 또 마찬가지네요. 주거도 35층 여기 똑같고 여기도 요거만 조금 다르고 일반 주거에는 이제 3종 일반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주거는 35층 이하 복합은 50층 이하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이고 그 외의 지역으로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라고 합니다. 그냥 표 이렇게 한 번에 봐서 다 외우면 좋겠는데 사실 좀 불가능하죠. 그냥 읽어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2번 보전 관리 대상지
개발 제한 구역 보전 및 훼손 최소화입니다. 여기는 뭐 사실 뭐 말하자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참 많긴 한데,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참 그 소유주분은 참 속상하시겠죠. 뭐 그런 거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정치적인 문제에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또 감정평가사라는 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금 지급과 이게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죠. 이제 국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그리고 침해되는 그런 사건의 이익, 이 사이에서 이제 그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얼마나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그 핵심 이슈더라고요.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상당히 이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따라 뭐 한 개인이 완전히 그냥 자기 살던 땅을 잃고 막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면.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주자면 국가 예산이 또 허락하지 않으니까, 네,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도 공부를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 중인데,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합격 여부는 언제나 불투명입니다. 제가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한 18개 정도 갖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요, 뭐 운전면허, 뭐 대형면허 이런 것까지 합하면.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은 웬만한 거는 물론 이제 난이도가 쉬우니까 제가 이거 해야겠는데 하면 다 이뤘어요. 자격증 위주로 말씀드리면. 근데 딱 하나 못한 게 아직까지 감정평가사 그리고 건축사입니다. 요거 두 개만 이제 완성하면 제 인생의 그런 좀 이상적인 삶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되는 데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연봉도 사실은 뭐 괜찮게 받지만 뭐 그렇다고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그냥 직장인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높은 연봉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연봉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일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 전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시지가 평가도 하고 보상 평가도 하고 그런, 네,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점들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시험이 참 많이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뭐 이런 설명 얘기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험지가 2차 시험지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22줄에 뭐 16페이지 정도 꽉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글을 쓰려면은 글씨도 잘 써야 되고 문장력도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법에 다 맞아야 됩니다. 예. 주어, 뭐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다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뭐 어린 친구들 막 줄임말 잘 쓰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뭐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2차 시험 그 논술형 구시 시험은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던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전혀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지? 네. 네, 아무튼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다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환경을 보전하고, 그렇죠. 환경을 보전하고, 오픈 스페이스,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리는 것이 없이, 네. 그리고 녹지 공간 제공하며, 네,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으로서, 그렇죠. 공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긴 한데, 이제 이 땅을 가진 개인의 입장이라면 참 많이 답답하시겠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도시민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땅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이거 이제 상당히 좀 핫한 거죠. 해제되면 이제 땅값이 이제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뛸 수 있으니까 도심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주택 호수 폐고, 호수 밀도 헥타르당 20% 이상인 집단 취락, 임대주택 건립, 추모공원 등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영 개발을 통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어떤 뭐 건물을 짓고 싶다 했을 때는 이게 해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목적은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해제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죠. 네, 다만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 제한 구역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 토지 이것도 참 엄청 핫한 키워드인데 이것도 한번 저도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이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개념을 말하면 이렇게 개발지역이 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어떤 그 지자체 그런 거에 따라 만약에 도로가 났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뭐 나무 부분 소규모인데 이렇게 단절이 되잖아요. 도로로 이렇게 도로가 여기 나버리면 이런 부분 정도는 어떻게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겠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절 토지, 도로 등이나 뭐 이런 거, 철길 이런 걸로 공익 사업을 위해서 공익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만약에 개발 지원 구역이 단절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 조금 남은 토지는 뭐 이런 거는 산림으로 뭐 이용해봐야 크게 그 도움도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대규모 녹지가 있다면야 당연히 보존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좀 개발을 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관통대지 등은 그쵸 뭐 어떤 지역 지구에 뭐 경계선이 관통한 이런 대지가 이게 뭐 종류가 다르겠죠. 뭐 여기는 뭐 상업지일 수도 있고 여기는 자연녹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별도의 조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그리고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대상 지역은 그쵸 여기가 이제 집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여기 해제되는 지역은 막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체계적인 계획 유도를 통해 지구 단위 계획 아까 개념을 보셨듯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 이용 증대와 공공 편익 향상을 위한 공원 녹지 지속적 확충입니다. 공원 녹지 지속적 확충. 이거는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죠. 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생기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뭐 어떤 열대야나 열섬 현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열대야, 열섬 이런 현상,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이죠. 이런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공원과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 내 단절된 녹지축과 훼손된 녹지 지역을 복원하고 생활권 계획 등을 통해 생활권별로 균형 있는 공원 녹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학에서 보시면 토지는 이제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가역성. 원래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그런 토지인데 한번 개발하고 나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뜻인 거죠.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든 거죠. 이게 부실 때 비용보다 다시 이런 녹지축을 생성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그런 선진국이었고 개념이 좀 있었다면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개발을 했을 텐데 사실 그동안은 뭐 저는 그 80년대 초반생이지만 뭐 이전 세대 어르신분들 그 생활상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좀 국가 자체가 가난했으니까 이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냥 개발 위주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라도 그래도 녹지 이런 걸 확충시키고 훼손된 것도 복원시킨다고 하니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있는 어떤 공원의 해소를 위해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적 방안과 함께 비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게 공원은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 근데 이걸 이제 공원 지정하고 이제 개발 어떤 특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제 다른 개발을 못하게 하도록 뭐 공원을 지정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이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20년 가까이. 그런 토지를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얼른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보상금 주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 차라리 그 소유자분께서 마음이 편하실 텐데 이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될 겁니다. 해놓고 이제 개발을 안 한 거죠. 20년 가까이. 그러면 이제 소유자분은 이제 많이 속상하시겠죠. 네, 저는 뭐 그런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또 해소를 하는 경우에는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도시 계획적 방안과 함께 비재정적 이 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뭐 무작정 그냥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보다 어떤 뭐 대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일정 부분을 뭐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고 뭐 개발 허가권을 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는 뭐 공원으로 조성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해라. 그러면 남은 부분은 뭐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무조건 다 수용해가지고 보상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화, 네,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공원화, 뭐 이런 경우 있겠죠. 뭐 초등학교로 이용되는 부지였는데 만약에 학생 수가 너무 뭐 부족해서 뭐 폐교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개발을 하지 않고 공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 부지 같은 거 공원화하기 괜찮겠죠. 운동장도 있고 넓고 하니까. 그리고 이전 적지 공원화 등을 통해 신규 도시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변 녹화, 옥상 녹화, 자투리 토지 공원화, 도시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과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녹지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등 녹지율은 높게 설정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막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놓고 해도 이제 공원을 일정 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예전에 뭐 요만큼이 공원이었다면 지금은 이만큼 정도 막 공원으로 해야지 이제 개발 사업을 뭐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식이겠죠. 네, 그리고 한강변 및 주요 지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한강과 주요 지천의 물길을 복원하고 참 이게 훼손되기 전에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복원을 한 건 참 원래대로 복원한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가역성이란 그 부동산의 특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짜 최초의 그 모습대로 복원하는 거는 100% 불가능한 거죠. 이미 한번 훼손이 돼버리면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네, 연결하고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합니다. 블루는 뭐 물 색깔을 얘기하는 것 같죠? 물. 그리고 특히 한강변을 네, 자연 문화 유산으로 관리하고 네, 한강이 참 먹물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한강이 없었으면 참 서울이라는 도시는 참 심심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자연문화유산으로 특별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 중심지 간의 상호 연계 강화 등 네, 한강 중심의 도시, 그쵸,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 한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서울은. 그리고 또한 수변부의 공공 공간 및 경관의 공공성 확보, 한강까지의 접근성 개선 등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예, 요거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접근성이라고 있잖아요. 뭐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도 이렇게 그러고 이게 강변북로를 타도 그러고 이게 분명히 한강 고수부지가 막 이렇게 잔디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사실 내려가는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유, 이게 고가도로 같은 게 굉장히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주변 지역 분들이 아니시면은 진짜 뭐 내비게이션이 막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런 한강 그
그 고수부지 이런 공원 같은데 접근하기 조금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또 특히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더라 이런 걸 좀 쉽게 알 수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저 같은 이제 촌놈들이 한강 막 고수부지 가서 유람선도 타고 그럴 텐데 사실 그럴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이용, 네,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잠식되고 훼손되었던 서울시내 생태 하천과 소하천을 복원함으로써 네, 체계적인 물길 연결을 통해 서울시 전역을 도보권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서울시 전역을 도보권 내에서 이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이게 뭐 반경이 그때 한번 얼핏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606 약 제곱킬로미터였거든요. 제곱킬로미터면 이게 어떻게 되지? 606 이렇게 공이 6개 붙어야지 제곱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제곱미터로 환산하고 얘를 루트를 취해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606 이게 루트를 잠시만요. 루트 606 그러면 만약에 서울을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한 변이 24,617m가 되는 거예요. 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5km 정도 되는 거죠. 한 변이 25km 정사각형으로 가정을 한다면 약 25km 정도가 되는데 이 도보로 25km가 가능한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25km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뭐 한강을 중심으로 뭐 접근하기 좋게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소하천 물길 복원 시에는 쾌적하고 풍부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역 내 소규모 하수 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유지 용수의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 여가와 관련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저는 뭐 어디 가면 배 같은 거 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케이블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해서 저는 한강에서 유람선도 한번 타봤습니다. 촌놈이지만 그래도. 근데 뭐 수상 여가라 그러면 뭐 웨이크보드나 이런 수상 스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웨이크보드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아직 해보진 못했고요. 대신에 너무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트 자격증을 땄어요. 이렇게 모터보트 조그맣게 막 3, 4인용 5톤 미만이거든요. 5톤 미만. 요거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땄는데 요거를 한강 난지 그 공원 그쪽에서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한강에서 보트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하하. 제가 물론 시험 때문에 운전을 해본 거지만 제가 보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요렇게 조그마한 소형 여기 모터가 달려 있고 여기 스크류가 막 돌아가잖아요. 막 그리고 여기 운전석이 있고 여기 보조석들 한 4명 정도 탈 수 있는 이런 보트 시험 보느라고 몇 번 한강에서 운전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강이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한강변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햇볕에 이제 내리치는 데가 가면은 이제 더운데 뭐 다리 밑이나 이런 곳에 가면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분들은 이 한강이 있어서 좀 많이 행복하신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는 그 시골 그 경남 합천이란데 막 그 저희 본가가 있어가지고 아버님 고향이시죠? 이제 본적이라고 그랬죠. 여기 가면 이제 막 넓은 백사장이 있는 그 강이 막 흘러가지고 저는 어릴 적에는 뭐 강에서 막 그 어릴 때는 뭐 그런 거 부끄러운 거 보니까 빨가벗고 막 그 수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강을 가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좋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네, 물길을 활용한 수상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기 그 수상 택시라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한번 그 TV에서 수상 택시 뭐 어디 뭐 저기 영등포에서 뭐 저기 잠실까지 간다 그러면 뭐 택시로 이렇게 막 가고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수상 관광 이거 뭐 유람선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 이거 하나만 더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보트 자격증을 공부할 때요. 그 강의실 앞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카누 있잖아요. 1인용 카누 이게 노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막 노젓는 이런 사진이 엄청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저게 뭔가 하고 궁금했는데 그 교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매일 카누를 타고 뭐 일정 시간에 그 시험장 앞을 막 지나가시더래요. 아침에 이쪽으로 가셨다가 잠실 그 김포 쪽에서 잠실 쪽으로 가셨다가 또 한 오후 대 6시 되면 또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가서 물어봤대요. 어우, 사장님 혹시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게 매일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그 김포 쪽에 사시는데 이 카누를 타고 잠실까지 출근하신대요. 진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관님이. 이게 아시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배에 혼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노를 져갖고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김포에서 잠실까지. 되게 좀 저도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고. 네, 그리고 수변 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하 통로 및 연결 보행교 등 진입로를 개선하는 한편, 그 수변 지역의 구간별 특성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변 문화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 한강은 참 그런 가능성이 무지무지 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다가는 이거 뭐 20페이지도 못 나갈 것 같은데, 네, 조금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네, 개발 가용지의 선제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토지 자원 전반은 선제적이고, 이제 먼저 치고, 치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등,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 시 인허가권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순히 인허가권자가 아니라 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전문가 포럼, 시민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개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개발 가용 토지는 업무 상업 등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용도를 중심으로 그래야겠죠. 네. 그리고 개발 이득에 대한 공공 기여는 지역 특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튼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조금 계획대로 좀 실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철도 구간 및 도로 지하화 등에 따른 상부 공간의 계획적 활용. 그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네, 그것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시행이 될지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상철도 구간 및 도로 지하화 등에 따른 상부 공간. 네, 그리고, 네, 지상철도 및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등으로 인한 상부 공간은 네, 당연히 이제 개발을 안 하겠죠. 공원 녹지 등으로 꾸며서 이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도로가 지하화가 돼서 여기가 공원이 된다면 이 땅은 사시면 안 되겠죠. 공원이 되면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땅을 사셔야 되겠죠. 이런. 그래야지 여기가 공원이 되면 이쪽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여기를 사시면 공원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쵸? 네, 이를 위해 지역 내 필요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어떤 제가 그 강의 들었던 교수님 분은 이런 그 도시 기본 계획, 그런 행정 계획을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투자 추천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지 땅을 사세요.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여기가 뭐 만약에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해서 여기가 공원화 된다면 이 주변 아파트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까지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 정도 아직 실력이 안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저는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되면은 뭐 좋겠지만 혹시나 잘못돼 버리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되면 막걸리 한 사발, 못 되면 뺨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잘 돼봐야 그냥 막걸리 한 사발 얻어먹는 게 다고, 네. 그리고 못 되면 뺨 맞고 욕까지 들어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 권유는 정말 정말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막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직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99.9% 확실한 정보다 그러면 뭐 이쪽 사세요. 뭐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본인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뭐 어떤 지번까지 다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시면서 뭐 아직 그 투자 권유해서 실패 본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뭐 이런 진짜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투자 그런 개발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뭐 걸음마 단계고요.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말씀까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철도, 지하철 그러니까 그냥 읽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네, 개념이. 이거 혹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그냥 읽으면서 이런 경우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철도, 지하철, 주차장 등 시민의 활동을 보조하는 교통 기반 시설은 지하에 배치하고 그러니까 철도, 지하철, 주차장 등 이런 거는 가능하면 지하에 배치하고 시민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입체적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제가 사는 인천도 그렇고요. 뭐 수원도 제 친척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원도 뭐 몇 번 가봤는데 한복판으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니까 이 양쪽이 참 많이 단절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 이렇게 막 주거지역이 있다면은 좀 소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요 철도 바로 옆에서 한번 1년 동안 살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가능하면 지하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지하 공간은 안전해야 하면 당연하겠죠. 건축물은 이뻐야 하기도 하겠지만 최우선이 안전인 것 같습니다. 최우선. 이게 구조적 안전인 거죠. 구조적. 네. 네, 지하 공간은 안전해야 하면 물론 천정의 높이 조절, 자연 채광 도입 등 설계적 기법을 통해 이런 거는 이제 건축가분들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분들이 이제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해 심리적 불안감, 거부감이 없도록 조성하고 저는 이제 가끔씩 아산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요. 이렇게 지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뺑글뺑글 있는데 여기가 뻥 뚫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들이 막 지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근데 지하 5층인데도 여기가 이렇게 자연 채광이 되니까 지하 5층에 내려가도 생각보다 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기나 채광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산병원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보신 분은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여기 그 이렇게 차들이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는 뻥 뚫어놨어요. 지하 5층까지. 자연 채광이 쫙 되는 거예요. 지하 5층에 내려가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천장의 높이 조절. 천장이 너무 낮으면 또 사람들이 또 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높이 조절, 자연 채광 도입 등 설계적 기법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 거부감이 없도록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활동에 집중되는 결절점과 통로를 중심으로 공공문화 등 지원 기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활동과 토지 이용이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네, 지하 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하 공간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지하 공간의 계획적 관리. 저는 또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친환경 건축물 있잖아요. 에너지를 좀 덜 쓰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하려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이렇게 토굴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게 또 선진국에서는 또 어떤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자연 채광이
채광이 되도록 뭐 약간 투명한 유리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안에 들어가도 전혀 답답함은 없는데 이렇게 토지가 흙이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김치독처럼 그 사계절 내내 약간 일정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토지 지열 때문에. 예, 그렇게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토굴 같은 집을 이렇게 반지층 이상으로 이제 묻는 거죠. 집을, 건축물을. 그러면 아마 에너지도 많이 절감이 되고 토지가 여기서 알아서 이제 그런 습도나 온도들을 조절을 해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의 지하 공간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열로 뭐 보일러를 떼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설 설비 파트 중에 보면 네, 도심부를 포함한 중심지는 기존 공공 지하 시설물과 민간 건축물 지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쾌적하고 안전한 입체적 공간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제가 저쪽에 의정부 쪽에 그 지하 상가가 있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하 상가 통로가 이렇게 있고요. 대규모 백화점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하에서 이렇게 지하 상가도 들어가고 백화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이걸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지하를 통해서 백화점 못 들어가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지하 공간, 지하 뭐 쇼핑몰에서 쇼핑하다가 백화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보통 역세권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차단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다시 올라와서 백화점으로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동선 그 시민들의 그 편리함 차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적인 그런 이익 다툼이 좀 있었겠죠. 뭐 서로 간에 기존의 지하상가와 새로 생기는 그 백화점 간에 어떤 그런 이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면. 네, 그리고 주요 대규모 가용지의 관리 방향입니다. 네, 서울시는 장래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인구 밀도도 너무 높고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대규모 가용지는 용산 지역, 이거 미군 기지 이전한 건가요? 그래서 그런가? 네, 삼성동 한전부지 일대. 그쵸. 여기가 현대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하고 창동 차량기지 일대하고, 네,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 일대, 수생역 일대, 구로 차량기지 일대 여기 나오네요. 이제 나오고 광운대역 주변 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핫하다고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진짜 여기 핫하다고 나오네요. 사실 교수님 그냥 강의만 들을 때는 저도 이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여서 저 진짠가? 막 약간 사기꾼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 교수님 말이 다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개발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이런데 투자하시면 실패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만약에 여유 되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여기는 그냥 국가에서 시에서 그냥 개발한다고 딱 해놓은 거니까 네. 이 지역들은 개발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장래 도시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또 지속 가능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 부지, 과천 청사 부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전 부지의 활용 방향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 및 인재 유치, 소형 R&D 허브 구축,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익시설의 확충 등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대규모 양적 이제 개발은 안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용산지역, 용산지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교통 중심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용산역도 있고 그리고 KTX 노선도 이렇게 지나가죠. 용산역에서 이렇게 강원도, 청평, 양평 이쪽 가는 노선도 있는 것 같고. 네. 교통 중심지로서 국제 업무 기능을 담당하면서 기존 도심의 기능을 보완, 확장하는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네,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해제 그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정비를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렇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기적인 업무 도시개발구역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보다 범위가 훨씬 큰 건데 이게 뭐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이 이루어질까봐 이걸 쪼개 가지고 지역 지구별로 지구 단위별로 이렇게 세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한전부지 일대는 코엑스 한전부지 잠실 운동장을 연계하여 국제 업무 및 MICE 그때 한번 살펴봤어요. 미팅 incentives C가 뭐였지? C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며칠 전에 봤던 건데 또 기억이 안 납니다. MICE 기업회의, 컨퍼런싱 exhibition,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컨벤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컨벤션도 쓰고, 컨퍼런싱도 쓰고 그러나 봅니다. exhibitions,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몰라서 또 찾아봤습니다.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미팅, incentives, 컨퍼런스, 그리고 exhibition. 이렇게 맞나요? 스펠링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MIC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회의 장소, 어떤 컨벤션 그런 회의, 포럼, 국제 포럼, 전시회 이런 장소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존 인프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코엑스가 있으니까 여기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 등의 유치를 통해 국제적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아울러 탄천 등 유휴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인 녹색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탄천이 그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가다면 여기 종합 경기장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탄천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그 트레일러 면허를 여기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서 탄천 이게 고수부지라 그러나요? 탄천 변 옆에 이제 강남경찰서 뒤쪽에 요 트레일러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운전면허 여기서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등은 유휴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인 녹색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빨리 읽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 10월 10일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서울특별고시.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어떤 구역을 지정했을 때 뭐 몇 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해제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시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해제를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일대는 도봉 면허시험장, 창동역 환승주차장, 체육시설부지를 연계하여 서울 동북권과 서울 있으면 동쪽 동북권 그리고 수도권 북부의 북부 이쪽이면 약간 여기가 뭐 파주도 되겠고 이쪽은 뭐 의정부 의정부하고 그쪽인 거죠. 수도권 북부라고 얘기하면 그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 중심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쪽이 광역 중심, 창동 이쪽이.
그리고 업무, 상업, 문화시설 중심, 자족 도시, 도성과 더불어 어떤 도시가 자족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인구가 한 25만 명 이상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뭐 병원, 의원 이런 각종 기반 시설도 다 있고 자족 기능을 하려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만 명. 네. 더불어 광역적인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광역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소초동 롯데 칠성부지, 여기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롯데 칠성부지 일대는 개별 필지 단위 계획보다 어떤 종합적 검토를 통한 공공성 있는 개발 계획, 부지가 큰가 봐요. 통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대안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쵸. 그냥 개인에게 맡겨두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개인은 최대 이익을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서 추가하려고 하다 보면 뭐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색역 일대는 경의선과 직결되는 남북교류의 거점이죠. 국제공항으로 접근성 용해 인천공항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DMC 개발, DMC 월드컵 경기장 건설, 상암 경기장 얘기하는 거죠. 석유 비축 기지의 활용 등을 계기로 서울의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형 멀티미디어 거점으로 조성하여 서북 생활권의 중심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경의선 등 남북교류의 교통결절점이므로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해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친화적 도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네, 일관된 그 개념은 이제 환경 친화적 이런 개념이고, 대규모 사업은 이제 하지 않겠다. 어떤 정비적인 입장만 취하겠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약간 그런 입장인 거죠. 서울시 입장은. 네. 구로 차량기지 일대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첨단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인천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 발전 축이 관통하고 합류하는 거점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인천까지도 이렇게 가까이 연결돼 있고, 이 지역은 광역 중심지인 가산대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요게 그 3중심, 뭐 7 또 핵, 12핵 그 중에 하나였죠. 12핵 가산대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변 지역의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로 차량 기지의 이전을 추진하여,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 적지에 서울 대도시권의 신산업 클러스터를 도입하고 역세권 주변의 입체 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네, 광운대역은 그 서울 동북 쪽이었죠. 이제 서울이 있으면 이쯤이었죠. 거의. 네, 광운대역 주변입니다. 광운대역 주변은 물류기지의 이전 및 광운대 역사 개발계획 수립 등에 따라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역 간 연계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주변 대학, 이쪽에 대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고려대, 경희대, 무슨 여대도 있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광운대도 있고, 주변 대학과 연계된 창업지원센터, 업무, 상업 기능 등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끊어서 가야 될까요? 이게 참, 예, 큰 단위가 한번 바뀌었으니까, 한 10페이지 읽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예,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또 제가 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 블로그, 저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 만약에 창업을 하면 지금 그런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이버 같은데 광고를 띄울 생각보다는 일단 제 블로그로 좀 홍보를 많이 해볼까 해서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네이버.com 해피 탁이입니다. 제 이름이 이근탁이라서 그냥 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르면 그냥 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탁이. 구경 오시면은 뭐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정보는 좀 많이 없는데요. 이제 제 거의 사생활이라 뭐 맛집 요 정도거든요. 뭐 제가 읽은 책 소개하는 뭐 그런 거 좀 있는데 그때 뭐 한번 와보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만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 그 유튜브 좋아요 누르실 수 있고요. 구독하기도 가능하시거든요. 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글 계정을 한번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뭐 한국 분들은 네이버 그 검색인지 많이 쓰시는데 이게 더 유용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그 좀 정확한 정보 그런 정보를 검색할 때는 구글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일상적인 뭐 어떤 맛집 검색하거나 이런 거는 네이버가 훨씬 더 유용한데 좀 전문적인 그런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연구 문서나 뭐 그런 거를 검색하실 때는 구글이 훨씬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 계정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또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